안녕하세요. 외로울 때마다 채널을 듣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채널을 즐겨 듣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제 외로움을 위안받기 위해서예요. 사연들을 듣다 보면 세상에 자식을 위해 못할 게 없는 대단한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을 간접적으로라도 느끼기 위함이죠. 원래 사람은 본인에게 결핍된 걸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하잖아요. 채널이 제게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종종 자식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자식을 지키는 부모님들을 보며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지켜주는 부모님이 안 계시나 하고 괜시리 울적해지기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집에서 지낸 시간보다 독서실에서 지낸 시간이 더 많았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저는 어머니랑 살게 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집엔 항상 아빠라고 불러야 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헤어진 후에 매번 만나는 남자들을 끼고 집에 돌아오셨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남자가 바뀌기도 했고, 정말 심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남자가 바뀌기도 했어요. 그리고 늘 제게 그 아저씨들을 아빠라고 부르게 했죠. 제게 그 아저씨들은 일회용 아빠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증오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에게 가서 살고 싶었을 때가 있었지만 건설 일을 하시던 아버지는 이혼 후 중동으로 아예 취직 겸 이민을 가셔서 만나는 건 고사하고 연락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입맛대로 데려오는 아저씨들을 제가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겠냐고요. 심지어 제대로 된 어른들도 없었으니 더 그랬죠. 늘 술 냄새를 풍기는 아저씨들도 있었고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괜히 제 방문을 두들기고 가는 불쾌하고 기분 나쁜 아저씨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근데 중학생이 학교, 집, 학원 아니면 어디 가서 시간을 때울 수가 있었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학원에 보내주시지 않았으니 학교가 끝나면 제가 갈 곳은 독서실 뿐이었네요. 그 당시 저희 동네에 24시간 독서실이 있었는데 밤 12시가 지나면 미성년자인 학생들은 총무 언니가 다 집에 보냈어요. 근데 그때 총무 언니가 저희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무 언니는 언니가 있는 접수처 안에서 저를 1시까지 데리고 있다가 집까지 데려다 주곤 했어요. 어차피 제가 그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와도 찾는 사람이 없었으니 저는 매일 몇 시간씩 독서실에서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또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제대로 되지 못한 남자를 만나 붙어 사는 어머니를 보며 나는 어떻게 해서든 나 스스로 자립을 해서 부끄러울 것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울분을 삼키고 공부를 한 결과 저는 꽤 유명한 공대에 들어갈 수 있었고 대기업 IT 부서에 입사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해냈다는 성취감과 늘 우중충하고 희망도 보이지 않던 제 인생도 이제 달라지겠구나 하는 기대에 부풀었죠. 하지만 그런 기쁨보다도 어처구니가 없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전혀 응원도 도움도 주지 않던 어머니가 제 성취를 마치 본인의 공로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의 이런 행동의 역사는 깁니다. 이미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자잘한 상을 받아오면 신경도 안 쓰고 상장을 보면 쓰레기 쌓아두지 말고 재활용하라던 어머니가 꼭 같은 어머니들끼리 모임만 가지면 우리 딸이 저번에 과학 경시대에서 상을 탔잖아. 내가 평소에 과학 관련해서 책 좀 많이 읽게 했거든. 이라고 어깨를 한껏 치켜들고 으스댔습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때에 하루는 늦은 밤에 어머니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집 근처 호프집에 아줌마들하고 같이 있는데 와서 얼굴 좀 비추라고요. 제가 밤도 늦었고 가기 싫다고 하니 바로 소리를 꽥꽥 지르며 당장 나오라고 난리를 부려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렇게 간 술자리에서 어머니는 제가 나타나자마자 풀린 눈을 치켜뜨고 빽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명문대간 딸 왔네. 야야야, 가연아, 이리로 좀 와봐라. 우리 딸이 이번에 유명한 공대 갔잖아. 정말 뭐 시킨 거 하나 없는데 한 번에 턱 하고 붙었다니까. 어머, 가연 엄마 좋겠다. 어떻게 공부하는 습관 만들어준 거야? 그거 그냥 앉아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다 타고나는 거지. 제가 날 닮아서 머리가 좋거든.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술에 잔뜩 취한 어른들이 가득한 호프집에서 찌든 기름 냄새와 술 냄새보다도 저를 불쾌하게 한 건 단 한 번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했다, 잘했다, 자랑스럽다 말해준 적 없는 어머니가 제가 코피를 쏟고 머리까지 빠져가면서 해온 공부를 마치 본인의 덕인 양, 본인의 작품인 양 제게서 훔쳐가서 주변의 부러움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지망 대학을 넣었을 때도 관심도 없던 분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매일 그때마다 만나던 아저씨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제 공부를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아줌마들이 가연아, 엄마 닮아서 좋겠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그리고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제 머리 엄마 닮은 거 아니에요. 엄마 닮았으면 고졸도 감지덕지겠죠. 예전에 할머니한테 들었거든요. 엄마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다고. 그리고 호프집을 나와 이제는 안 가도 되는 독서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물론 제가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도 어머니는 마치 그 결과물이 본인에 의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당연하게 제게 이제 대기업 다니는 딸 있으니 나도 마음 놓고 용돈 좀 받아보자 라고 할 수 있었겠죠. 마치 그전에는 제게서 돈을 안 가져갔던 사람처럼 말이죠. 또 어머니는 제 결혼도 다 본인의 덕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20대 후반에 만난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정신과 의사였죠. 제가 좀 듬직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딱 그 이미지에 부합하는 마치 커다란 테디베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라서 그런지 공감도 잘해주고 사력 있고 어쩔 때는 뭔가 근본을 꿰뚫어 보는 그 날카로움에 반해서 연애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술을 안 하는 사람이어서 마음이 더 갔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만나는 아저씨들은 전부 술주정이 심해서 저는 늘 나중에 누구를 만난다면 술을 입에도 안 대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모든 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지만 남편과 결혼 얘기가 나올 때까지 어머니에게 남편의 존재에 대해 말을 못했어요. 저는 불행하게도 누구보다 어머니를 잘 알았기에 사업가 집안의 의사이기까지 한 남편이 본인의 사위가 된다고 하면 어머니의 눈은 바로 화폐 모양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겠어요? 본가로 가서 어머니께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하니 어머니가 처음 내뱉은 말, 직업이 뭐야? 돈은 잘 벌고? 역시나가 역시나였죠. 제가 한숨을 쉬며 의사라고 하니 어머니 입이 귀에 걸리더군요. 시댁이 사업을 한다는 걸 들었을 때는 아예 박수까지 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유, 이제야 딸년 키운 보람 있다. 대기업 들어간 것보다 남편 잘 만나는 거 그게 남는 거야. 엄마는 내가 결혼한다는데 말해줄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남편 만나서 팔자 폈다고? 예, 그게 뭐 어때서 그러니? 나 봐라.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잖아. 엄마는 남자를 잘못 만나서 팔자가 꼬인 게 아니라 엄마 스스로 엄마 팔자 만든 거예요. 제가 뭐라 하든 어머니는 앞으로 의사 사위에게 대접받고 사는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문제인 건 남편이 그 기대에 부응을 해줬다는 거예요. 저와 결혼을 하고 남편이 처음으로 맞이한 저희 어머니께 드린 선물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신용카드였어요. 앞으로는 그 카드로 생활비 하시라고 드렸어요. 환장할 노릇이었죠. 어머니는 예의상 하는 거절도 하지 않고
냅다 카드를 받아들어서 한도부터 물었어요.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아니, 무슨 생각으로 그걸 줘.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다 들어서 알잖아. 그거 한도도 그렇게 안 높아서 괜찮아. 장모님이 매번 당신한테 와서 손 벌리는 것보다 카드 쓰시면서 쓰는 내역 그때그때 확인하는 게 낫지. 나는 다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이제 당신 귀찮은 일 없게. 정신과 의사인 남편은 늘 제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애착 유형 문제도 있고 경계성 성격 장애도 있어 보인다고요. 근데 이미 나이가 많기도 했고 장모님 성격상 절대로 고치려고 하지 않을 걸 알기에 검사하고 치료를 하는 것보다 적당히 맞춰주면서 자식에게서 정신적인,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어머니께서 따로 가정을 꾸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결혼하고 2년이 지나갈 때쯤 하루는 어머니와 밖에서 잠깐 보기로 했는데 어머니께서 처음 보는 새 것으로 보이는 차를 끌고 나오신 겁니다. 엄마, 이거 누구 차예요? 혹시 차 샀어요? 어? 아, 이거 내 차 아니야. 정규 씨 차 빌려서 나왔어. 그 아저씨가 무슨 돈으로 차를 사요? 아유, 뭘 꼬치꼬치 캐물어. 너는 엄마 오랜만에 봐서 할 소리가 그것뿐이니? 아니, 수입도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고 하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죠. 대출이나 빚져서 샀을까 봐. 어머, 사위가 사준 게 무슨 대출이야. 선물이지. 들으셨나요? 남편이 그 당시 어머니가 같이 살던 아저씨에게 차를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기함을 했죠. 저희 어머니를 챙기는 건 그러려니 했는데 왜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 그 아저씨를 수천 써가면서 챙기냐고요. 제가 남편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해주면 오히려 더 당연하게 여기고 더 원할 거라고 했는데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장모님이 그분이랑 더 잘 되면 당신한테도 좋잖아. 깊은 사이 돼서 정말 다시 재혼이라도 하면 장모님한테 장모님 가정이 생기는 거고 그럼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니까 당신한테 기대는 것도 좀 덜하겠지. 의지하는 상대를 당신한테서 같이 사는 아저씨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당신이 이제 장모님 문제로 속 좀 안 썩혔으면 좋겠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짐 덜어주는 것 뿐이니까. 요새 장모님 그 아저씨 만나고 기분 좋아 보이시더라. 당신 어머니면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인데 장모님이 행복하면 됐지 뭘 그래. 저는 어머니에 대한 남편의 호의와 배려가 다소 불편하고 미안했지만 다 저를 위해서라는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부분이 제 짐을 덜어간다는 것 같았죠. 저는 남편 덕분에 늘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어머니로부터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긴 했지만 솔직히 남편보다도 제 정서를 안정시켜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남편에게는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과 동생이 있었는데 제게 정말 가족의 보살핌이 뭔지 처음으로 알게 해준 분들이었죠.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는 늘 그랬듯이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모든 걸 내가 잘 키워서 나 닮아서 라고 떵떵거리며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옆에 있던 제 표정은 굳어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가연이가 이것이 내 좋은 점만 쏙쏙 골라 닮아서 다행이죠. 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을 차분히 들으며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긴 해도 거울이 좌우가 반대로 보인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종종 부모의 나쁜 점을 보고 꼭 저렇게 안 돼야지 하고 부모의 행동을 반대로 하는 자식들도 있더라고요. 뭐 다 부모 자식 나름이긴 하지만요. 웃고 계시긴 했지만 어딘지 신랄한 것 같은 시어머니의 말에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랑만 하던 어머니가 가만히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어딘지 뭔가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게 출발점이 돼서
저는 결혼 문제로 따로 만난 시어머니께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들으시고 제 손등을 따뜻한 손으로 꽉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자수성가한 사람 없다지만 어떤 사람은 주변의 방해에도 꿋꿋하게 자기 갈 길을 간다더구나. 그게 가연이 너 같다. 그동안 많이 외로웠지?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종종 부모 그늘 아래 있고 싶은데 가연이 너는 어렸을 때부터 그 그늘 하나 없이 참 열심히 살았다. 근데 이제는 걱정 말어. 이제 너한테도 그늘이 생겼으니까 힘들면 거기서 쉬면서 살자. 시부모님은 처음으로 제게 안정적인 그늘이 되어주신 분들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좀 무서워했어요. 말수도 없으셨고 좀 깐깐한 인상이셨거든요. 근데 대화를 나누고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나니 신중하신 분위기에 말이 없을 뿐 그 속은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거라며 결혼할 때 신혼집도 혼수도 도움을 주셨어요. 또 한 번은 다 같이 식사 중에 시부모님이 동문 모임을 다녀오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이러시더라고요. 예, 가연아. 네 시어머니가 이번에 모임 가서 네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아니? 네? 제 자랑을요? 아유, 이 사람이 갑자기 왜 그 얘기를 꺼내요, 쓸데없이. 쓸데없긴 왜 쓸데가 없어. 우리 며느리는 착하고 매일 나랑 문자도 할 정도로 날 좋아한다고. 또 책도 많이 읽어서 아는 것도 많아서 요새 며느리한테 책 추천받아서 그거 읽는 재미로 산다고 한 사람이 당신이잖아. 가연인 좋겠다. 네 시어머니가 널 이리도 좋아하니. 그 얘기를 듣는데 처음으로 자랑거리가 되는 게 기쁘더라고요. 내가 탔던 상장들이나 나온 대학,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제 됨됨이와 저라는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고맙게 여겨서 나오는 진심 어린 자랑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를 진짜 가족이라고 느끼게 해준 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누이가 있었어요. 시누이는 결혼 전 상견례 후부터 저와 교환한 연락처로 자주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죠. 제게 내가 계획 짜는 걸 정말 잘하는데 결혼 준비도 기가 막히게 준비했었어요. 라고 하며 본인이 결혼 준비를 하며 조사한 예식장 리스트를 관련된 샵과 의상실의 수준과 그리고 접근성, 뷔페 퀄리티로 나눠서 엑셀로 정리한 걸 주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누이가 결혼을 했던 건 아닙니다. 시누이는 파혼의 상처가 있었어요. 나중에 좀 더 가까워졌을 때 술 한잔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건데 파혼 사유가 바로 상대방의 바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바람 피우는 연놈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가요. 마음이 뜨면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던가. 뭐가 잘나서 양손에 각각 쥐고 안 놓는데 바람은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상대방 인격하고 존엄성을 무너뜨린 일이야. 언니, 나는 그래서 뭐 불륜 미화시키는 드라마도 절대 안 봐요. 치가 떨려, 치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유 때문에 시누이가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는 인간이 바로 바람을 피우는 인간일 정도였네요. 그리고 시누이는 제가 결혼한 후에도 종종 제게 먼저 연락을 해서 요새 별일 없죠? 오빠가 힘들게 하면 바로 말해요. 내가 아주 처단을 내리러 갈 거예요. 라고 하며 본인의 오빠보다는 올케인 제 편이라는 걸 늘 알게 해줬습니다. 뭐 말뿐인 걸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참 힘이 됐었기에 의지할 수가 있었어요. 지나온 고통스러운 나날들에 대한 보상처럼 행복한 시간 속에서 저는 딸 한 명과 아들 한 명의 엄마가 됐고 어느새 결혼 7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결혼 5년 차만 돼도 부부가 권태기로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저와 남편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무의미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의 변화된 행동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죠.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날 누군가와 계속 비교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뭐 연예인하고 말고 은근히 특정 대상을 두고 비교하는 것 같은 거 말입니다. 남편이 딱 그랬어요. 머리 너무 많이 길렀다. 좀 잘라, 단발로. 싫어. 난 단발이 안 어울린단 말이야. 그리고 단발은 잘 묶지도 못해서 여름에 더 더워. 에이, 묶이는 길이만큼 자르면 되지. 기분 전환 겸 좋잖아. 어깨 닿을랑 말랑한 기장으로 펑까지 해서 살짝 안으로 말리게.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제 치장 문제에 관심이 많아진 줄 알았어요. 늘 비슷한 모습으로 몇 년을 얼굴 보고 살았으니 나한테 변화를 주고 싶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 요구가 어딘지 너무 구체적이더라고요. 내일은 이렇게 하지 말고 손톱을 둥글게 잘라서 은은한 보라색으로 발라봐라. 입에 빨간 립스틱보다 분홍색 계열을 발라봐라 등등. 무슨 전문 스타일리스트인 줄 알았네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하나 묘사하는 게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소리 같았어요. 제가 뭐야?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도 생겼어? 그래서 나 그 연예인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니 그건 또 아니랍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술은 입에도 안 대던 사람이 결혼 7년 차에 갑자기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병원 회식에서 딱 한 잔만 했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약간 알딸딸하게 취해서 들어오고 나중에는 아예 만취가 돼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사기 결혼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라는 게 정말 큰 요인이었는데 갑자기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들어오다니요. 하지만 아예 결혼하기 전에 술을 안 마신다는 계약서를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큰 사람이 알아서 술을 마시겠다는데 어떻게 뜯어 말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폭력성을 내비친다면 얘기가 달라졌죠. 또 남편이 술을 먹고 취해서 들어온 날이었어요. 술 냄새, 음식 냄새 풀풀 풍기던 남편은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들어서면서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내 새끼들 어딨어? 내 새끼들! 야, 지혜야, 진원아, 아빠 왔다, 아빠. 얘들이 나와 보질 않어. 조용히 좀 해. 지금 새벽이야. 애들 다 잔단 말이야. 지혜는 내일 어린이집 가는 날인데 왜 깨우려고 해? 내가 내 새끼들 깨우는데 당신 허락을 받아야 돼? 허, 웃기네. 야, 비켜. 애들 얼굴 좀 보자. 남편이 그대로 애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려고 하기에 막아섰는데 그게 몸싸움으로 번질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애들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저를 붙들더니 옆으로 강하게 밀치며 벽에 부딪히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팔을 휘두르며 제 머리를 세게 치기까지 했습니다. 놀란 저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술기운에 비틀거리는 남편의 다리를 보고 그대로 발로 차서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물을 받아와 남편 위에 쏟아버리며 말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인간아, 너 이래서 술 안 마셨던 거냐? 주정이 쓰레기 수준이라서 계속 숨겨왔던 거야? 숨기려면 평생 숨기지 그랬어. 술주정이 개만도 못한 게 무슨 자랑이라고. 이제 와서 이 난리야. 너 한 번만 나한테 힘써봐. 그때는 경찰 불러서 네 평판 나가리 만들어 줄 테니까. 다음 날 술에서 깬 남편은 무릎을 꿇으며 미안하다 용서를 빌긴 했지만 과연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여기 사연을 보낼 일이 없었겠죠. 남편은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다시 한번 제게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경찰을 부르겠다 휴대폰을 든 제게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불러라, 불러. 아니다. 차라리 바쁜 경찰 나으리들 부르지 말고 아예 여기서 이혼해버리자. 그럼 너도 나한테 맞을 일 없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여러분은 저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처음 드세요? 처음에는 손이 발이 되고 발이 손이 되게 빌던 사람이 갑자기 왜 저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는 걸까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 인간이 나랑 이혼을 하기 위해 술을 쓰는 거라고요. 그날은 정말 경찰도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게 배우자를 경찰에 신고할 정도면 차라리 이혼을 하자는 말을 하더군요. 계속 남편이 제 입에서 자발적인 이혼하자는 말을 원하는 것 같아 불안해져서 일단은 몸싸움에서 제 몸에 남은 멍과 상처들에 대한 상해 진단서를 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그 인간과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지, 이혼한다면 조금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러 간 거였죠. 알아요. 제가 상대를 한참 잘못 골랐다는 걸.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 남편이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해온 만행들과 제 몸에 있는 멍자국을 보이며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는 제 말에 뭐라고 했는지 예상이 가시나요? 네 말은 알겠는데 너는 정말 이혼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니? 그럼 계속 이렇게 살까요? 고치겠다는 생각도 없고 먼저 이혼하자고 하는 인간이랑? 너 여자가 이혼녀 꼬리표 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너 이혼하면 어디 가서 송서방 같은 남자 다시 만날 건데 지금 그게 문제예요? 이혼하고 다시 남자 만날 걱정이? 엄마, 나 맞았다고요. 그 사람한테. 너만 맞았니? 나도 맞았어. 나도 중동인지 어딘지가 네 아빠한테 허구한 날 두드려 맞았어. 네가 겪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참다 보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아유 내가 이혼 안 하길 잘했구나 할 거야. 엄마는 이혼했잖아요. 엄마 때리는 아빠랑 1분 1초도 같이 있기 싫어서 이혼했는데 왜 나한테만 참으래? 그래서 혼자 너 키우면서 개고생했잖아. 너 송서방 꼭 잡아야 해. 송서방이 너나 나한테 얼마나 잘했니? 고작 그 손 몇 번 올린 걸로 난리야 난리는. 엄마가 다 인생 선배로서 하는 말이야.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는 그 고생 안 했으면 싶어서. 웃기지 마요. 나 이혼해도 절대로 엄마처럼 안 돼. 엄마처럼 남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쓰레기 같은 남자라도 일단 옆에 끼고 살아야 하는 한심한 인생 안 산다고요. 내가 미쳤지. 엄마한테 응원받고 조언 듣자고 오다니. 진짜 내가 너무 순진했다. 정말 너무 순진했죠. 딸이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고 해도 그만한 남자 없으니 참고 살라는 사람한테 기대를 하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 있는 피가 이어진 가족은 이 상황에서 제 걱정은 안 해도 피가 이어지지 않은 인간은 저를 걱정하더군요.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요. 그렇게 만난 신우이는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어두운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군요. 언니,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요. 나도 내 오빠란 새끼가 그런 짓 했다는 게 안 믿겨지니까 3일 전에 오빠가 집에 왔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언니랑 이혼하겠대요. 지금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여자니까 언니랑 이혼하고 재혼하겠대. 엄마랑 아빠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오빠한테 어떻게 언니랑 애들을 버릴 생각을 하냐고 얼굴도 안 본다고 장난이 아니었다니까요. 언니, 내가 겪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바람난 인간. 미안하다고 싹싹 비는 거 보고 받아줄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나한테 모멸감을 준 이미 발생한 과거 잊고 사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정말 홀린 것처럼 언니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새 출발하겠다는 인간? 답 없어요. 내가 언니를 정말 아끼는 거 언니도 잘 알죠. 그리고 나는 같은 여자로서 언니가 더 이상의 상처 안 받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결혼 전부터 신우이가 남편과 사이가 안 좋다는 건 눈치챌 수 있었어요. 둘 사이에 도는 분위기라든지 나중에 신우이가 본인 입으로 말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신우이가 사이 나쁜 오빠를 엿먹이자고 이런 거짓말을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럴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또 저도 순간 남편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모두 전조 증상이 아닐까 했고요. 그렇게 시누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와서 남편과 마주했을 때는 왜 사람이 폭력이라는 수단을 쓰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그 자리에서 남편을 패서 아주 가루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한테 갔다며? 가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바람났다고 고백했다며? 절절하게 따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하고 너 뭐 영화 찍니? 누구한테 들었어? 희정이 걔가 그러디? 입 한번 오지게 싸네. 아니다. 차라리 잘 됐다. 귀찮은 부분을 희정이 그게 해결해 준 거니까. 나 다른 말 안 할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이혼하자. 너도 더 이상 술 먹고 너 때리고 바람난 인간이랑 얼굴 마주보고 살기 싫잖아. 이혼하면 이제 떳떳하게 그 여자랑 남은 영화 찍으려고? 내가 왜 그걸 도와줘? 차라리 끝까지 가보자 어디. 끝까지 누구한테도 인정 못 받는 너 저랑 사랑해봐. 불륜남, 불륜녀로 낙인 찍혀서 내가 그 여자랑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게 무슨 청개구리 효과일까요? 남편이 당당하게 이혼을 하자고 먼저 말하니 내가 왜 저 인간 좋은 짓을 하나 싶더라고요. 분명 나를 위해서 저딴 인간은 내 쪽에서 먼저 버리는 게 맞는데 이혼 후 둘이서 행복할 두 연놈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남편과 이혼을 한 해 만에 안 한 해 하던 그 시기는 제 인생의 최악의 시기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만나러 오셨거든요. 그 며칠 동안 살이 빠지신 건지 홀쭉해진 모습으로 오셔서 힘들게 입을 떼셨습니다.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자식 새끼 잘못 키워서 이게 무슨 일인지. 집사람은 너한테 부끄럽고 미안해서 얼굴을 도무지 못 보겠다고 하더구나. 미안하다 가연아. 그놈이 너한테 저지른 걸 생각하면 내가 요즘 잠을 못 잔다. 그놈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만나는 여자도 지 병원에 온 환자라고 하던데 지가 그 여자를 우울증인지 뭔지 해서 구해줄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 그게 사랑이라고. 아휴, 한심한 새끼. 내 자식이지만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지 못하지. 지금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걸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만 그냥 이혼하렴. 그게 너한테도 그리고 애들한테도 최선이다. 지 새끼 지 마누라 버린 놈이랑 더 이상 엮여봤자 좋은 거 하나 없어. 오히려 마이너스야. 네 마음은 알지만 너를 위해서 또 애들을 위해서 지저분한 진창에 네 몸 던지지 마라. 맹세컨대 아들 새끼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가연이 네가 이런 대접을 받을 애가 아니고 집사람이나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라서 하는 말이야. 그 말을 듣고 고작 그까지 두 연놈이 행복해할 모습을 보기 싫어서 이혼을 미루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또한 미련일 수 있다는 생각에 부끄러지면서도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조언과 응원에 조금은 힘을 얻어서 저는 스스로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부수적인 단점으로는 남편이 아주 좋아했다는 거죠. 제 이혼 요구에 가증스럽게도 저와 아이들을 걱정하는 척 하며 말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괜히 소송까지 가서 당신이나 나나 애들한테 추태 보일 일 안 만드는 게 낫지. 나도 인간이야. 이 일에 책임감 많이 느끼고. 이 집은 내가 당신한테 명의 양도해 줄게. 애 둘 키우는데 제대로 된 집이라도 있어야지. 위자료도 잘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마. 걱정? 내가 왜 걱정을 해? 착각하지 마. 그리고 집이랑 위자료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거야. 선심 쓰는 척 하지 마. 역겨우니까. 당신이 나한테 해줘야 할 건 그런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나 애들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는 거야. 괜히 애들 앞에 나타나서 지가 보던 환자랑 눈 맞아서 가족들 버린 거 알게 할 필요 없잖아. 가정 파탄낸 주범이면 그 주범답게 가짜않게 굴지 말고 조용히 떠나.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 이혼으로 저는 약속했던 단독 양육권과 집, 위자료를 받았고 전 남편은 그 여자와 행복해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전 남편의 핑크빛 로맨스도 와장창 깨져버렸더군요. 이혼 후에도 간간히 시누이와 시부모님과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시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오빠 새끼 그 여자랑 헤어졌대요. 그 여자 부모가 딸이 상담하던 의사랑 사귀고 오빠가 이혼남이라는 거 알고 나서 병원에 와서 난리를 쳤대요.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어떻게 정신적으로 아파서 병원원 환자를 꼬드길 수 있냐고 된통 깨졌나 봐요. 어제 집에 와서 부모님 앞에서 울면서 그 여자 못 잊겠다고 해서 엄마랑 아빠가 다 업보라고 별 웃기지도 않는 일로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게 왜 바람난 주제에 행복을 찾느니 어쩌니 하는 거냐고요. 어차피 결말 뻔한데 남한테 상처 준 주제에 감히 행복할 권리를 찾아요? 어림도 없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으러 가겠다고 떠난 전 남편이 순식간에 모든 걸 잃었다는 소식. 안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속이 시원하지도 않았네요. 왜냐고요? 모든 걸 잃은 인간은 지푸라기라도 찾는 심정으로 닥치는 대로 잡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지푸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혼을 하고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초등학교에 들어간 딸 가방에서 통신문을 찾고 있는데 저는 사준 기억이 없는 게임기가 나오는 거예요. 딸에게 이게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빠가 학교에 왔었어. 와서 엄마는 어떻게 지내는지 또 집에 엄마가 아빠 말고 다른 아저씨 데려온 적은 없는지 물어봤어. 순간 머리가 띵하고 뒷목이 당기는 게 아니겠어요? 멍청한 짓으로 가족도 그 가족을 잃은 원인인 불륜녀도 잃은 인간이 갑자기 딸을 찾아가서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지 물어보다니 그때 비열한 인간의 속내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다 잃을 순 없으니 하나라도 잡고 보자고요. 저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딴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참지 못하고 그 몇 달 만에 그 인간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이 미친놈아, 뭐 사랑 찾아서 갔으면 알아서 다른 사람 붙잡고 사랑을 하던가 왜 이제 와서 난리야? 가족 떠나서 만난 여자한테까지 버림받았으니까 머리가 어떻게 됐니? 내가 말했지. 나랑 애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머리가 그렇게 나빠? 이 정도 말도 이해 못해? 너 다시 나나 애들 귀찮게 해봐. 그 여자 부모가 안 해도 내가 의사협회나 윤리위원회에 고발해서 네 앞날 확 망쳐버릴 테니까.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는데 그 인간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봅니다. 이번에는 지 편일 만한 인간을 꼬셔서 회유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혼 후에 저희 어머니랑 만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이혼하는 제게 멍청한 짓 한다고 아주 크게 화가 나셨거든요. 근데 전 남편이 제 딸을 몰래 만나고 나서 며칠 후에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와서 혼자 사니까 힘들지. 엄마가 다 알아. 혼자 애들 보느라 얼마나 힘들어. 같은 얘기를 하면서 마치 저를 걱정하는 척 하는 겁니다. 네 생각만 하면 엄마가 아주 여기가 답답해져. 이혼한 여자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애들한테도 안 좋고. 엄마,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아니 나는 아유 됐다. 그냥 툭 터놓고 말할게. 송서방 그 여자랑 헤어졌다며 다시 혼자 됐다고 하는데 너 다시 만나볼 생각 없니? 그런 말 할 거면 그냥 가세요. 듣기 싫으니까. 잠깐 내 말 좀 들어봐라. 너도 알잖아. 부모가 이혼하면 자식한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네가 겪어봐서 잘 알잖아. 외롭고 힘든 거 지나고 보면 바람이나 손찌검 다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외롭고 힘든 건 엄마랑 아빠가 이혼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안 한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저거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너 정말 혼자 살 자신 있니? 너 절대 혼자 못 살아. 송서방도 요새 힘든 것 같은데 그냥 네가 한번 눈 딱 감고 엄마가 그 인간이 힘든 걸 어떻게 알아요? 둘이 따로 연락해요? 어? 아유, 그게 아니고 이혼하고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다 힘들지. 순간 말을 더듬는 어머니를 보면서 뒷골이 쎄했습니다. 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뭔지 아시나요?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 발치에 놓인 명품 가방이었어요. 명품을 잘 모르는 제가 알기로도 최소 4,500이 넘는 가방이었죠. 어머니가 어떻게 저걸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하나뿐이겠죠. 재결합을 원하는 남편이 가장 구슬리기 쉬운 인물인 어머니에게 저를 설득하라는 부탁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고작 그 새끼한테 가방 하나 받고 나를 바람피우고 폭력 저지르는 새끼한테 팔아넘기려고? 아유, 아니, 가연아. 그게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송서방이 그 새끼 이제 엄마 사위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엄마는 엄마 딸 때리고 손주들 버리고 간 놈을 계속 사위 취급하고 싶어요? 됐다. 내가 엄마, 아니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해. 당신은 내 엄마도 아니야. 더 이상 당신한테 일말의 희망 품으면서 못 살겠어. 나 너무 힘들고 생각해보면 애초에 당신 내 엄마인 적도 없었어. 단 한 번을 당신 자신보다 날 먼저 생각한 적이 있어? 나는 이제 엄마 없이 고아로 살 테니까 당신은 자식 없이 독거노인으로 늙어 죽어봐. 왜 진작 이 인간을 먼저 버리지 않았던 걸까요?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마음속에서 딸인 저라는 존재를 없앤 지 오랜데 그저 하나 있는 가족이라고 아쉽고 아까워서 눈 감고 있던 세월들이 아득하고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이용해서 저와 재결합하려던 인간에게 전화해서 미친 것처럼 따졌습니다. 야, 네가 아무리 내 엄마라는 사람으로 날 엮으려고 해도 다 헛수고니까 마음껏 돈 낭비해라. 얼마를 쓰든 이제 내 엄마도 아닌 그 인간은 날 절대 설득 못할 거니까. 그 후로 저는 집을 팔고 아이들과 이사를 갔어요. 어머니라는 사람도 그렇고 전 남편도 집 위치를 아니까 그 인간들이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게 최선이었어요. 연락처도 바꿨지만 바꾸기 전에 어머니였던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야, 송준영 그놈이 너 설득 못했다고 나한테 줬던 가방이랑 월세 반년치 미리 준 거 도로 달라는데 이거 줘야 하는 거야? 가연아, 네가 준현이한테 잘 말해서 나 설득하는 대가로 받았으면 당연히 토해야죠. 언제까지 그런 거지근성 도둑놈 심보로 살 건데요? 앞으로 혼자 외롭게 늙을 텐데 남은 인생이라도 좀 양심 있는 인간답게 살아봐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에서 제가 근근히 연락을 이어오던 건 신우이뿐이었어요. 저와 애들을 걱정하는 신우이는 종종 제게 먼저 연락을 해서 아픈 곳은 없는지 뭐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자식이긴 해도 끊어낼 수 없어 전 남편을 그래도 보고 사는 시부모님은 제게 미안해서 차마 만나러 올 수 없다고 하지만 어디서든 늘 응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머니였던 그 사람을 끊어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기에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저와 그리고 두 아이에게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는 어렵게 휴가를 내서 아이들과 함께 부산으로 여행도 다녀왔네요. 그 많은 일을 겪고 언제나 변함없이 저를 향해 활짝 웃어주는 아이들을 보면 어머니였던 사람이 제게 무엇을 하든 그 손을 놓지 못하던 제 모습이 겹쳐 보여서 가슴이 아려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처럼 아이들의 기대와 웃음을 절대 저버리거나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저 운 좋게 저라는 분에 넘치는 딸을 만난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일 뿐이고 저는 아니기 때문이죠.
왜 끊어냄도 이리도 어려울까요? 저도 늘 소모적인 관계를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기만 했는데 정작 제 일이 되니 다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걸 실감하게 됐어요. 내게 해가 되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그 사람이 언젠가 딱 한 번 내게 잘해줬던 기억이 있기에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기억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합니다. 그 기억마저 없으면 내가 너무 불행하게 살아왔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까요. 하지만 만약 저와 비슷한 과정을 밟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해드리고 싶네요. 언젠가 끝이 날 관계는 언제가 되던 끝이 납니다. 그저 뭐가 내게 그리고 남은 내 소중한 사람에게 최선인지 깨닫고 그 타이밍을 앞당기거나 깨닫지 못하고 미룰 뿐이죠. 그리고 내게 안 좋은 관계를 붙잡고 이겨내고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죽어가는 관계를 소생시키려는 건 곧 나 자신을 천천히 죽이는 길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음 먹고 끊어내면 천륜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건 정말 어머니와 남편이라는 거미줄 같은 관계에서 살아나온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 믿으셔도 좋을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제 외로움을 달래주는 채널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